안녕하십니까. 시사라이브 불독 김상원입니다. 저희 시사라이브 불독이 4.15 총선을 향해 달려온 지도 어느덧 2달입니다. 코로나19 속에도 무사히 선거를 치렀음에 감사하면서 이번 총선이 남은 것들 짚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사라이브 불독 MBC 경남 뉴스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남 지역 당선인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총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경남 지역 총선 결과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장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개표 방송과 뉴스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요. 우선 경남 지역 지역구 당선인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네,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이 미래통합당이 12곳의 당선자를 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곳이죠. 무소속 1곳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당선됐는지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 의창입니다. 박완수, 그리고 창원 성산 강기윤, 마산하포 최형두, 마산회원 윤한홍, 진해 이달곤, 진주갑 박대출, 진주을 강민국, 통영고성 정점식, 사천 남해하동 하영재, 김해갑 민홍철, 김해을 김정호, 밀양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거제 서일준, 양산갑 윤영석, 양산을 김두관, 산천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네, 이상 16명의 당선자 얼굴을 봤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랑 이 개표 결과랑 달랐던 거 경남에 딱 한 곳 있었죠. 양산을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저희도 뜬 눈으로 보냈는데요. 출구조사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48.1 나왔고요. 나동현 후보가 48.5 나왔는데 이 개표 결과 해봤더니 바뀌었죠. 1233표 차로 1523표. 네, 1523표 차로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 새벽까지 말 그대로 이제 초접전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양산을은 사실 방송사 사전 출구조사에서 좀 흑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네. 우선 그 17대 총선 당시만 보더라도 이 MBC 등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를 했는데 모두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네. 출구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 우세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이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20대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앞서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민주당 서영수 후보가 당선됐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 지역에 박빙 지역에 한 곳 더 있었죠? 창원 진해. 네, 창원 진해입니다. 이 이달곤 후보가 출구조사에서는 53.1, 황기철 45.9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뭐 당선자가 뒤바뀌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1.4%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좁혀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진해 지역은 특이한 게요. 이렇게 초접점 현상을 보인 게 처음인데 역대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 보더라도 1, 2위 표차가 20%포인트 정도 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좁혀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보 보수 해가지고 그 어떤 공고한 지지층이 있었는데 조금 이번에는 인물론이었는지 그 이제 박빙이었어요. 한 곳 더 짚어보죠. 이 사남과 산청, 네. 함양, 거창, 합천 무소속 김태호 후보 당선됐어요. 그렇죠. 이 뭐 젊은 시절 정치 입문에서 선거에 강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당선으로 8번 출마해서 7번 당선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이 뭐 출마 공천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개표 내내 1위를 줄곧 달리면서 새벽 1시쯤이었나요? 이 42.6%로 이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번 그 선거에서 이 김태호 후보뿐만 아니라 이 한마디로 생환했다고 해야 되나요? 미래통합당 출신인데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을에서 그리고 강원 강릉이죠. 권성동 후보 그리고 또 윤상현 후보도 인천인데 특이한 게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됐습니다. 네. 이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복당 불허 방침이었는데 이 복당 불허하겠다는 사람들 전부 당선 안 되거나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또 주목할 점이 이제 5선 됐던 주호영 의원, 네. 이 대구 소선 갑이죠.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합당의 소중한 자산들 그리고 당 지도급 인사들이 많다. 밖에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복당이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죠. 뭐 나름대로 당내 구도가 많이 달라질 것도 같고 역동적인 시간을 보낼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는 총선 이후를 좀 논의해야 할 시간인데요. 경남 지역 당선인들 그리고 전문가 재원을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기자는 계속 함께 할 거고요. 일단 잠시 영상 보시고 당선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7.59%)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역대 최고치인데요. 당초 코로나로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경남의 투표율은 67.8%, K1 선거로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석, 미래통합당 12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hearted. A silent prayer for faith departed. 당선인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한 분씩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당선 축하드리고요.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는 첫 3선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저에게 더 큰 김해 만들기를 위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3선의 기회를 주신 것은 또 우리 김해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를 동남권 경제권의 중심 도시, 또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그림을 그리라는 그 어떤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3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그런 각오입니다. 뭐 쉬운 선거는 없지만 이번 선거 치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그런 선거 운동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명함도 제대로 교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악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알리느냐, 그게 매우 어려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명함을 거의 교부하지 못하고요. 한 10장 정도 저는 교부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어려운 그런 선거운동 과정이었다. 코로나 변수가 이제. 네. 자,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당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기대했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존에 저희 민주당의 의석수는 사실 유지를 했죠. 유지를 했는데 처음에 기대보다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거는 아마 그 4월 10일 사전투표 이후에 상황이 서로 간의 진보와 보수 간의 결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 그런 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실 텐데요. 이 뭐 개인적인 당선은 또 기쁜 일이지만 이 경남 전체에 보면은 또 상황은 또 다르다는 말씀이었고 그죠? 네. 경남 전체 이번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열심히 선전해준 한 분 한 분의 그 인물론은 아주 뛰어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지역색이랄까요, 지역주의랄까요, 그게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쉬운 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도 다른 다 이슈가 있었겠지만은 크게 저희들이 확장하지 못한 이유가 선거 막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 지역주의적인 색깔이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저는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일을 하실 시간이 될 건데 본인 지역구에서 이제 최우선 과제 어떤 걸 꼽으시나요?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영업, 또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현안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김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동남권 내륙 철도라든지 그런 입법 또는 계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가해사 특별법,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제가 좀 고민을 할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남권 내륙철도죠. 이 앞서 저희 MBC 경남 그리고 이 경남도민일보가 후보자 공개 질의서를 보내드렸는데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 공약, 이게 동남권 내륙철도였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동남권이라 하면은 부산, 울산, 그다음에 창원, 김해, 양산 5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약 80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경제권으로 묶을 만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동남권의 메가시티, 예를 들면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자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안한 그 공약입니다. 현재 해안가, 울산에서 부산을 경유해서 창원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해안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광역 철도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서안에 내륙으로 연결해서 철도망을 구축하자라는 제안인데요. 창원에서 진영을 거쳐서 김해 북부 그리고 낙동강을 건너서 양산을 지나서 이제 동해 남부선까지 연결하는 순환철도가 되는 겁니다. 약 55km 정도 연장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낙동강 서안에 김해나 창원 북부에 그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아주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 분들은 경전철 때문에 또 비용 마련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관심일 텐데요. 이게 1조 5천억 정도 드는 걸로 네. 밝히셨습니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미 여러 자문교수단에서 연구한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당에서도 정책자문단에 이제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중앙당에까지 이제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 사업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로 조달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타 면제라든지 또는 예타를 하더라도 국비로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정부 우리 민주당에서 선거 국면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100% 지금 이거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100%는 불가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원님의 그런 의견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 경제 회생 방안이랄까요?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급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급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여야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또 효과가 있고 빨리 시급하게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거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인 여당에서는 개인별로 다 지급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오늘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 특히 이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흥업이라든지 유흥업도 40년 전에 이미 사치 향락 산업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일종의 긴급 운영 자금도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원이라든지 특수한 분야가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데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응급재난지원금 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문제를 제기해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다음에 어떤 경제가 순환되고 다음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좀 세울까 합니다. 네.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 그리고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 좀 하시나요? 예, 사실 20대 국회는 뭐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뭐 거의 시행은 됐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동물국회 최대의 동물국회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어떤 국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법률 소비자 단체에서 의정 활동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3등으로 평가받은 그런 어떤 의정 활동을 해봤어요. 상당히 잘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이 싸우지 않는 국회, 제발 일 좀 하는 국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에 대한 약속 하나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영국식 같은 토론,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수요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현재 우리 국회법에도 있습니다. 전원회의 소집해서 여야가 서로 대립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양쪽 다 대표 주자가 나와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표결을 붙이는, 그러면 정쟁이 없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을 다소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저도 거기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 30일에 이제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저는 이제 제가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 성사시키지 못한 가야사 특별법을 먼저 대표 발의해서 그 가야사 복원 사업에 가장 먼저 근거 법률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경남 첫 3선으로서의 당내 위상도 이제 높아질 테고 나름의 그에 걸맞은 또 역할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중진 의원으로서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해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를 좀 생각해보는, 그리고 여야를 같이 한번 경남의 어떤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경남의 현안을 같이 좀 풀어가는 그런 상생의 어떤 정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의 최형두 홍보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오늘 당선증을 봤는데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예. 무겁고 민심의 무게가 정말 느껴졌고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듣고 또 들어야겠다라고 각오했습니다. 네. 당선증은 오늘 받으신 거죠? 아침에 받았습니다. 네. 뭐 어제 저희는 오늘 새벽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이 마산하포 같은 경우는 사실 개표 초반에 예감이 좀 왔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는 사실은 투표 당일 날은 후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습니다. 괜히 그 투표를 일찍 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다가도 선거법 위반 소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고요. 또 선산을 다녀오기도 했고 투표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랬지만 이제 출구조사 때부터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봤는데 어제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저희도 수도권의 상황 같은 것이 너무 참 생각보다 참담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순식간에 뒤집기도 한다고 하더니 정말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역시 개인의 어떤 당락을 떠나서 경남도 전체적인 어떤 유권자 표심도 보셨을 텐데 수도권도 보셨겠지만은 당에 대한 도민의 평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정권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야당 심판을 한 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만 수도권과 달리 우리 경남권의 경우는 사실 경제 위기 지역입니다. 경제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산업위기 지역이기도 했고 또 수도권과 달리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많이 쪼들리고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경제 위기라는 것들이
우리 유권자 경남도민의 마음에 정확히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바로 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패들이라는 분노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드러났고 미래통합당이 조금 모자라지만 그러나 이 정권으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강한 표심으로 경남에서는 골고루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남 13석이잖아요. 그 20대 총선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경남의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남 표심에서 그래서 역시 미래통합당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아직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권 심판의 측면 이 정권이 펼쳤던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을 어렵게 했던 여러 정책,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이 서민계층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실업률의 최고 실업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났듯이 그런 것들이 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은 그나마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특히 경남의 경우는 집값도 폭락했죠. 자산 가치의 폭락, 경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 유권자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다만 그 사실은 우리 땅으로서는 전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는 역시 우리 땅이 성찰해야 될 게 참 많다. 왜 이런 분노가 우리 땅으로도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도 있고 또 다르게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 경제가 좋을 때도 우리 경제는 지금 정권의 경제적 정책의 오류 실패 때문에 세계 경제와 달리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은 이 코로나 위기 사태는 사실 세계 대공황을 방불할 만큼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 3년간 했던 경제 정책의 능력이라든가 실패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지금 온 국민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국에 자칫 이 여당이 이 승리에 도취해서 지금까지 오만과 독선 그리고 그 밀어붙이는 것들 경제정책 실패를 한 번도 시인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더 큰 위기에 그 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 걱정이 크게 앞서게 됐습니다. 네. 공약 얘기 좀 해보죠. MBC 경남이랑 경남도민일보가 이제 공개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꼽은 지역구 공약이 마산 네버랜드 이 게임 산업 관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리니지라든가 서든텍이라든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임들 온라인 게임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인공섬 해양 신도시에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마산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원 5개 구 중에서도 인구가 적은 지역이고요. 유동 인구를 확 늘리는 것이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사람을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바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주제. 게임 테마파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게임 산업이 아니고요. 게임 테마파크인데 이 이름도 네버랜드라고 일부러 지어봤습니다. 네버랜드 뭔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드는 이 피트팬에 나오는 꿈과 모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예, 그런 곳을 해서 이 마산 경제 위기, 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산업 또 줄어들고 있는 인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동 인구의 급증, 외부 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네. 마산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성 확보가 늘 이제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계신 공약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19만 평이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정 부분은 이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일정 부분은 싱가포르의 가든 바이 더 베이처럼 굉장히 그 랜드마크 공원을 만들고 또 한 부분은 시민공원 3등분해서 아마 창원시도 그렇게 개발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정부가 이제 지급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금 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국면에서는 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역 경제 회생 방안 뭐 이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달아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코로나 위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하게 그 피해받는 계층과 어떤 시장 산업에 바로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전 국민에게 다 해줘야 이야기하냐면 70% 산정한다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힘든데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빨리 하자는 것이었지 사실 우리 당의 정책의 핵심은 신속 정확하게 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또 지금 이 산업으로 피를 바라보고 있는 운수업 쪽이라든가 아까 우리 민 의원님께서는 또 지금 다른 제3차 산업도 여러 그 서비스 산업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산업에 바로 그 이제 그동안의 매출 실적이 있고 세금 낸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출을 빨리 연장해 준다거나 추가 대출을 일으켜 준다거나 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은행에 가봤더니 줄이 길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이 소비를 전반적으로 돈을 다 나눠줘서 그 돈이 다 시장을 돌고 돌아서 가정에서 써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간접적인 것이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돈을 안 씁니다. 오히려 돈을 두고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지도 않거든요. 소비를 진작시켜서 시장을 돌리겠다는 게 당초의 구상인데 그 구상과도 많이 배치가 되죠. 지역 산업을 살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한울 3, 4호기 우리 창원시장도 지금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과 500개 협력기업 창원의 많은 기계 산업들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국회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20대 국회, 뭐 역대 최악의 뭐 국회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지 왜 잘못인지 20대 국회가 어떻게 보시는지. 자, 20대 국회 실패 어제 우리 투표 현장에서 봤습니다. 긴 투표용지, 네. 사상 최대의 투표용지였습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 마사다 부구 같은 경우는 조그만 체육관에서 할 수가 없어서 대형 체육관을 옮겼습니다. 워낙 기니까. 그 사람들 무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선거법을 하려고 정부하고 여당하고 군소사당이 제1야당을 제끼고 이렇게 달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한 법의 결과가 지금 어제 우리 투표용지에서 봤듯이 그런 굉장히 지금 여당도 후회하고 심지어 정의당도 후회할 겁니다. 괜히 했구나 이거. 그런 것들을 야당을 제끼어서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당이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공수처법이 과연 이 시기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이 우선순위에 의문이 많은데 그걸 하려고 제1야당을 제끼고 선거의 룰은 독재 정권 때도 야당을 배제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것이 아마 이 여당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고 20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 문제였다. 그 21대 때는 이제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바란다. 뭐 당연하겠죠, 국민들은.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약속을 좀 받고자 한 건데 그런 약속은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합니다. 선량. 양자가 좋을 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는 것인데 국회만 들어가면 싸운다고 합니다. 제 보고도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이 되게 사실과 논리가 정합하게 이렇게 싸우고 하나의 이념이라든가 사실이 아닌데 그걸 우긴다든가 그런 것으로 서로 고집 피우고 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비생산이 정치하는 것 그건 지양돼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공약을 지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싸운다. 말과 논리와 사실로 설득하고 논쟁한다. 네, 그 원칙입니다. 다음 달 30일 21대 국회 시작하는데요. 국회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지 각오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벌써 2개월째 수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부가 진작부터 온라인 교실로 가겠다고 한 달 전에 이야기했죠. 근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IT 1등 국가에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뭐 아무 지자도 없고요. 근데 이 온라인 교실을 빨리 준비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스마트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재주가 소중한 인구가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중하게 기를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의 어떤 지금의 스마트 교육 기술을 활용한 아주 우수한 인재를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바탕으로 그 학습 수준에 맞게끔 과목별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교육을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이고 그 스마트 교육 법안을 제 1호 법안으로 생각 중입니다. 예,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통을 반복한 끝에 새로운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 18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례형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모두 4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선거의 하이라이트 개표 방송. 제13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문화방송의 상황실입니다. 각 방송사들이 개표 방송 경쟁에 돌입한 건 1988년부터였습니다. 핵심은 신속성과 정확성. 매직2 시스템은 100%의 정확도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엔 결과가 벌써 났나 싶어서 놀랐는데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기술의 발달은 양질의 개표 방송을 고민하게 했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는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PC통신의 시작으로 그래픽 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6천여 전 계열사 직원이 총동원되는 선택 97은 이 같은 첨단 기법과 한데 어우러져 선거 방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게 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약속한 대통령 후보의 당선.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도래합니다. 인터넷과 공중 파일 결합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당선 소감과 3차원 세트를 통한 개표 진행.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개표 시간도 대폭 줄어들며 방송사들은 컴퓨터 그래픽에 더욱 집중합니다. 득표 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은 모두 HD로 제작해 고품질의 방송을 구현했습니다. 누가 더 세련되고 실감나게 만드느냐. 하지만 뭐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잡아내는 기술에 마술까지 더해졌습니다. 개표 방송이 이벤트화되면서 정보 전달이라는 원 취지가 사라졌다는 목소리. 여기에 자잘한 논란들까지 겹치며 내실을 기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유명 평론가를 초청해 판세를 분석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별도 제작해 개표 상황을 전달하고 있죠. 한편 강기훈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막판에 뒤집어졌습니다. 지역 방송들도 개표 방송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남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개표 방송에 열 올리는 이유. 내가 던진 표의 의미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정치의 위치와 수준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시사 라이브 불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1대 국회 다음 달 30일,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할 일 많은데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기자 계속 함께하고요.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 공익재정연구소의 이상석 소장님, 김수민 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개표 방송 보시니 다들 늦게까지 보시지 않으셨나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얼굴에서 묻어나서 졸음과 피곤이. 새벽 4시까지였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그 개표 방송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초저녁 라디오를 서울에서 출연을 하고 대구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중간에 MBC 경남하고도 화상 채팅으로. 대목이었지 뭐. 네. 저만 그 음주와 더불어서 방송을 본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보다가 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예측도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런 것 우리 자체적으로 했었고 또 전국 판세 같은 것들은 뭐 각자 이렇게 또 봤었을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한 대로 된 건가요? 제가 투표율은 제일 근사치로 맞췄죠. 예, 그런데 뭐 의석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틀렸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투표율 한 40%대 중반으로 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압승과 참패로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 그다음에
60%대 후반에 프로테지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참 놀라운 연속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수도권이 그 범민주계가 되게 강세라고 예측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일단 경남은 현상 유지만 돼도 좀 정치 지형의 다양성이 좀 보장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 맞은 거 아닌가? 틀렸다고 그래야 되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에서 부동층들이 표차를 좁히는 언더독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밴드웨건 격차를 더 벌림으로써 수도권도 그렇고 호남, 영남 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측이 많이 틀렸어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파를 하고 계시죠. 180석짜리 여당이 등장했는데 이게 그 향후 전국 전망을 좀 해본다면요. 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 의석만 갖고는 법안을 자유롭게 통과시키기 그렇죠, 어렵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통해서 180석을 확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 이번 국회에서도 봤듯이. 근데 이것을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들, 공수처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게 생각보다 일방적으로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특히 경제 정책에서 미래통합당과 대연정 비슷하게 협상들을 많이 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싫어하는 정책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의당하고 여당 간에 좀 골이 깊게 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180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 의석 갖고 일을 많이 못해? 라는 국민이 있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여론 사이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고민을 또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뭐 총선 결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놓은 지도를 보면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죠. 동쪽, 서쪽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지역 구도가 뭐 좀 더 고착화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영남만 뭐 고립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이 거대 여당이 이제 출범한 만큼 이 책임감도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보는 게요. 예전에는 예컨대 이제 야당 탓, 뭐 야당이 발목 잡게 한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지금 그런 핑계거리가 이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도 그만큼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평론가분들이 이제 지역이 고착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한 가지만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나타난 현상을 보면 미통당이 영남 자민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수 쪽에서도 그냥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보수들이 서울에 많았거든요. 네. 영남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낙선을 하면서 이 미통당이 대단히 극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친박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민주당 쪽은 또 내부에 또 문제가 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건 정말 흥미진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미래통합당도 미래통합당이지만은 사실 소수 정당의 어떤 입지가 너무 이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네, 계속 거대 양당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거대 여당 구조에서 오히려 소수 정당의 입지가 더 좁아지면서 뭐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존보다 또 더 줄어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수 정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상 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 여당 구조다 보니까 그 당내에서 오히려 좀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그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방송 나오는 거 보면 무거운 책임감, 겸손, 낮은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거대 여당으로서 좀 더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완전히 무색해져 버린 이 위성정당의 출현, 혹 괴뢰정당이라고도 표현하셨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거법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이제 개정해야 될 거고 이래저래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이게 다당제 하자고 만든 건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나와버렸죠. 그런데 이 후보 시절에 저희 불독팀이 이제 후보자들에게 경남의 후보자들에게 보낸 이 답변서를 보면은 대체로 개선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다 동조를 해요. 그런데 그 당마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결은 약간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거대 여당이 출연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스스로 이걸 개정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뭐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컨대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지금 다당제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특히 원외 이 당들하고도 좀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받은 의견을 여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21대 국회 시작되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이 꼼수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들은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총선 전에 뭐 정의당과 민생당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위성정당 등록 승인 취소 지금 위헌 소송을 지금 했는데, 이 위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내에서 스스로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18석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위성정당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때 의석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0석, 그러니까 위성정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없이 그냥 후보를 냈을 경우를 전제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제도를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위성정당만 없는 한 가지 변수만 적용을 해도 지금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의석수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저것이 이번 선거에 위성정당 없었을 때 드러날 표심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얼만큼 큰 차이가 있느냐. 결국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18석을 정의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도둑질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래대로라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고, 통합당도 단독으로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 못했다는 거죠. 엄청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이 생겨버린 것이고, 이 도둑맞은 18석은 뭐 어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국정원에 신고를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 관련돼서는 논의는 이루어질 겁니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총론에서는 다들 이야기가 같을 겁니다만 강론에서는 완전히 틀어질 것 같고, 특히 지금 양대 정당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게 양쪽이 서로 원하는 거거든요.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다른 뭐 현안들, 경제 현안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선거는 끝났고 흐지부지 될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좀 짖어야겠네요, 불독이. 자, 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쳐야죠. 이 선거제도 어떻게 좀 개선돼야 하는지 이 전문가 얘기 좀 재원 들어봤는데요. 창원대 송광태 교수 얘기입니다. 국민적 압박이 커져서 시민사회단체나 여론이나 언론에서 이제 이거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도 바꾸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비례대표제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은 우리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사실 그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남과 호남은 극명하게 지역주의 선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희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그 밑에 지방선거도 과학 역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오히려 사실 그게 더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나왔어요.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좀 될까요? 이제는 통합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죠. 통합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오세훈 후보 같은 정치인은 당선이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라든지 김영춘 후보 이런 정치인들도 당선이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남권 민주당 인사와 수도권 통합당 인사들이 정작 국회에는 많이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깨달았을 분들이 이번에 다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선거제도는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부터 논의를 하려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대선거구제 하려면 또 의석수 확대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요? 의석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원래 있던 선거구들을 뭉쳐가지고 선거구를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의석이 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각 지역구의 인구 편차에 따라서 몇 명을 뽑을 거냐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좀 편한 선거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전제처럼 얘기하긴 했죠. 근데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문제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낮추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권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선거구제나 중선거구 바꾸자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역민원 창구로 전락한 지가 오래돼 있어서 자기들 동네 개발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의 원래 역할은 입법합니다. 입법 활동이 사실은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대선거구제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숫자도 늘리고 그게 정말 안 된다면 숫자는 그대로 두되 그 세비 좀 정리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지방선거에 2006년에 우리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했죠. 이게 기초의원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게 혹 같을 수 있을까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방의원 중에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은 사실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그 주민들과의 친밀도 부분일 텐데 이 중선거구제 했을 경우에 내 지역의 이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이 도대체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좋은 점이라는 게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친밀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국회의원 선거는 뭐 장점, 단점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단점 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 선거구에 이 복수 의원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당 간의 정책 차별성이 옅어지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한 번 당선되면은 재선 3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요.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점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3명 정도를 후보자별 득표만 따져서 뽑았을 경우고요. 오히려 이제 많이 뽑고 또 정당 득표까지 1차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막 30몇 명씩 뽑아요. 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찍으면서 그 정당에서 낸 후보까지 골라서 찍는 개방형 비례대표인데 이렇게 가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 결과로 제가 정당 지지율하고 경남 지역 걸 보니까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16명이잖아요. 그렇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면 통합당 8명, 민주당 5명, 정의당 2명, 국민의당 1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미래한국당이 45%인가 50%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후하게 치더라도 반만 가져가는 이것이 현재 구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다들 아실 수 있을 거고 지역구도 완화에는 굉장한 유효한 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의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이번 총선 또 하나의 이제 화두였다, 이슈였다라는 건 코로나 전국에서 치러진 부분이었던 거죠.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도 이 부분 계속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코로나19 이 대응 쭉 해온 김선주 경남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 의견 먼저 좀 들어보시죠. 이런 그 감염병 대유행은 이번에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3년이나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들의 어떤 면허 갱신할 때 좀 더 이런 그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으로서 좀 너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게 사실 뭐 코로나 때 더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사실 나온 얘기고요. 특히나 이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이 문제도 줄곧 있었죠. 뭐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이 인구 1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29명인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료기관도 이게 5% 불과해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게 공공의료 인력들이 또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예컨대 이게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국립의대 의과대학 설립 이게 여야 간에 사실 뭐 이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이 관련된 뭐 법안이라든지 이 정책들이 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과대학 신설 공약은 뭐 저희
경남에서는 창원시를 비롯해서 전남, 목포, 충남, 서산, 전북, 남원, 경기도 용원 등에서 이렇게 의과대학 신설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미 1992년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창원 의창에 이제 미래통합당 박한수 후보도 이 공약을 내 가지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서부 경남 그 공공의료 설립과 더불어서 이 논의도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공공의료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코로나 사건으로 일어났던 그 치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나라 빅5라고 하는 병원은 10명 내외밖에 치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름만 돼 있었지 영리행위 아직도 몰두하고 있다. 국가는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병상을 100으로 봤을 때 90%가 민간병원입니다. 근데 10%가 공공병원이거든요. 근데 이 10% 공공병원들이 의료 환자의 4분의 3을 진료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지난번에 폐쇄됐습니다만 진주의료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 시설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코로나 사건으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건으로 영리병원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면역 경신 때마다 예방학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는 훈련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의료 부문에서도 뭐 나름 열심히 해주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뭐 다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재난기본소득 이게 첫 방송부터 저희가 좀 다뤘었죠. 자, 이게 이제 제도화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먼저 좀 들어보시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BCAD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Before Corona, After Disease.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전 세계가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얼마나 대규모로 그런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집행될 것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제도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아마 기본소득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대안적인 시스템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은 만큼 이제 앞으로 재난이 닥치게 될 경우에는 요구도 계속 또 나오지 않을까요? 요구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재난수당과 기본소득에 관련된 것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재난수당은 지금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좀 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최근에. 근데 한쪽에서는 100% 지급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에 대한 우선 선호 조치를 좀 따져보자. 각종 SOC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의 선호 조치를 따져보면 재난수당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관이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의 편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장관을 놓고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위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야, 계속 센 발언.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정부에서 결정하기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나오면서 하두가 던져지면서 농민 기본소득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같이 이제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농민 기본 소득 운동 본부가 이제 총선 전에 민주당과 뭐 정의당 이렇게 몇몇 당과 정책 협약을 해가지고 공약화하고 이후에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식의 확장이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재난 기본소득 하면서 그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논의로 이어진다, 확장된다라는 거는 근데 그 부문별로 이렇게 늘어나가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재난수당을 먼저 좀 지급하고 나머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소득 안에 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자꾸 공무원들 논리에 우리의 심부름꾼이고 우리가 원하면 해줘야 될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좌우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끝까지 센 얘기 해주시네요. 예.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할 일들 많죠. 자, 이번 선거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보고 싶다는 국민 요구 많은데요. 이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꼭 일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8주에 걸쳐서 지금 시사라이브 불독 총선 에디션 보내드렸는데요. 예, 코로나19가 저희한테도 상당한 변수였습니다. 이 선거의 의미와 정책이 묻히지 않길 바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근성으로 좀 더 정비해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이 불독 외전은 이어가고요. 책거리하는 기분으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벌공을 떠드는 차 긴 먼지처럼